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이번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전달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78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역시 4포인트 떨어진 75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을 비롯해 조선과 전자 등 다수 업종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가운데 특히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도 8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 80, 비제조업 76으로 역시 전달보다 각각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 횡포를 부린 11개 업체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로 한화 SNC와 동일, SPP조선 등 11개사를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과 SPP조선, 현대 BSNC 등 3개사는 2년 연속,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20, 30대 빚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약 100만 명의 평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보면 30대 이하는 지난 2014년 3월 말 136%에서 올해 3월 말 185.2%로 상승했습니다. 3년간 36.2%포인트나 상승한 것인데 같은 기간 40대 LTI는 163%에서 202%로 50대는 180%에서 207%로 각각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 구입과 사업, 자녀 교육 등으로 씀씀이가 커지고 자금 수요가 늘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고령층이 가장 높았지만 빚 부담의 상승 추이는 청년층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와 자동차, 철강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서정동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2390선 정도에서 2400포인트 재차 돌파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빨간불 상태 상승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주요했습니다. 어제는 동반 매도하다가 오늘 또 동반 매수에 나섰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는 종목이죠. 그동안 증권업, 금융업, 그리고 IT 업종 등이 오늘도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업 지수가 상승하니 더 잘 가고요. 금융업종도 미국의 영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순환매 장세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400포인트라는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 장은 좋다고 하는데 종목별로 보면 좋은 종목만 좋고 좋지 않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위로 잡아야 할 때인가 방향성을 아래로 잡아야 할 때인가 참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어렵지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일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지수 2395포인트입니다. 다시 24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4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00포인트 오늘 2402포인트 터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점도 2394선입니다. 한마디로 저점도 상승권역이고 고점은 2400포인트가 넘는다. 오늘 장 괜찮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팝니다. 개인은 112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242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914억 원 강하게 매수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어제와는 또 다른 포지션인 매수 포지션 544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잘 달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상승하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40만 원 삼성전자 돌파를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6만 7천 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현대차 역시 16만 원대는 지지를 받는 모습들 보입니다. 네이버만이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오늘도 상승합니다. 이제 15만 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았고요. 한국전력도 소폭 강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KB금융 오늘 금융증권주들 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B금융도 2% 가까운 상승입니다. 화학, 철강주들만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포스코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가 0.4% 상승하고요. 삼성생명 2% 넘는 상승입니다. SK텔레콤 오늘 좀 쉬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차 30만 원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역시 667포인트 소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의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9포인트 갭 상승했는데 이내 상승폭은 지키지 못했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소폭 1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좀 다른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슷한데요. 개인이 291억 원 사고요. 기관은 194억 원 팔고 외국인은 83억 원 각각 팔고 있고 기관은 전 주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만 하락합니다. 카카오, 메디톡스, CJNM, 로엔 모두 상승하고요. 메디톡스가 2%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이제 20만원까지 500원만 앞두고 있고요. 코미팜, 휴젤, 바이로메드, GS홈쇼핑 모두 상승하고 휴젤, 바이로메드 같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또 잘 달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컴투스 소폭 하락하고요. 파라다이스의 낙폭이 좀 있습니다. 3%의 낙폭이 보이고요. 신라젠 오늘은 또 상승하면서 2만원 다시 회복합니다. 코롱생명과학도 어제 낙폭 이후에 오늘은 다시금 소폭 상승하면서 지수를 조금 올리고 있고요. 원익 IPS는 지금 3만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5원 60전 하락합니다. 1138원 40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요즘에 하루하루 약간 널뛰기 장세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원화 강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날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쪽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유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드라기 총재의 발언인데 이게 채권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는 채권 발작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 드라기 총재의 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작 가능성 낮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번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양한 가정이 제시됐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가 좋다면 통화정책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 통화정책을 선도하는 미국 연준이 2년 전부터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자산 축소에 관한 로드맵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유럽 역시 단연간의 디플레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고요. 실제로 PMI 지수는 지난 08년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좋으면 통화정책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3년 4월에 있었던 버냉키 쇼크라든지 아니면 2015년 12월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달 자산 축소 시사 같은 새로운 출구 전략이 부각될 때마다 금융시장에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드라기 총재의 긴축 가능성 시사가 시장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번 발언에 대한 영향은 단기에 좀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주셨는데, 뭐 유럽 쪽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이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오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분명히 올 텐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이목이 오늘 밤 주목되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미 정상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영국의 메이 총리를 시작으로 일본 아베 총리가 2월 달에 만남이 있었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4월 달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주변 정상들은 조속히 만남을 가졌었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 한국은 정치적 이슈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모습입니다. 그간의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본다면 미국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전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 즉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금융자산 측면에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대내외 상황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혼수 상태로 기한한 미국 대학생 원병군의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 내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목소리 높고요. 국내에서도 사드 철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내외 정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 형식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융시장의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부분의 R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셋, 즉 재조정인데요. 한미 FTA 재협상과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국내 수출 경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는 리어슈런스, 그래서 한미 동맹과의 재확인과 결부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동맹의 재확인 과정에서 안정성을 좀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릴레이션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어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호적인 기대와 함께, 우호적인 결과와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한미 동맹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 얘기가 나오면 증시도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이나 예측이 되십니까? 우선 한미 FTA 재협상은 불공정한 통화협정의 전면적인 재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어온 대표 공약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좀 더 기술적으로 보자면 10월달 예정된 환율조합국 이슈와 함께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국내 수출의 영향이 불가피하고 대미 무역자 흑자폭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동맹은 사드 문제와 북핵과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한미 동맹의 재확인 과정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될 수 있는 부분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환시에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종합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때는 이제 7월달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이목이 2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업종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역성장을 국내 수출이 탈피한다는 점,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기업의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기여한 국내 IT 업종 실적이 전반적으로 국내 2분기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은행과 증권과 같은 금융업 쪽의 실적 가시화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IT와 은행 그리고 증권업종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예측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만한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다음 주에는 6월 FOMC 의사록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6월 FOMC 이후에 좀 예상대로 매파적인 FOMC였지만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의구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이고요. 따라서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현재 물가지표에 대한 인식, 또한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 그리고 임기 종료를 앞둔 옐런 의장의 리더십 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가지표에 대한 인식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연준 내부적으로도 상이한 스탠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 둔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둔화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연준 내부적인 스탠스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행태인데요.
지난 6월 FOMC에서 자산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됨에 따라서 향후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9월 FOMC라든지 아니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혹은 자산 축소 개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6월 FOMC 전도표를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위원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즉 연준 내부적인 이견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는 내년 2월 만료되는 옐런 의장의 임기를 감안하면 레임덕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옐런 의장의 스탠스가 글로벌 경기의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옐런 의장의 레임덕 여부도 저희가 의사록을 통해서 조금 가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옐런 의장까지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두원 연구원과도 잠깐 이야기해본 문제인데요. 한미 FTA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한미 정상이 만날 텐데 여기서 이제 북핵, 사드 통상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될 거거든요. 어떤 대화가 올까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그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감한 한미 FTA와 관련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쪽에 정상회담의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반도 평화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아무래도 우리 측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FTA 재협상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성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쪽 통상 쪽은 신뢰나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52명의 경제인단들이 앞으로 5년간 무려 128억 달러의 그 대미 투자 계획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LNG, LPG 구매뿐만 아니라 항공기 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간 224억 달러의 그 구매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는 만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신규 투자라든지 상품 구매와 관련된 좀 칭찬 릴레이를 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은 미국의 거세진 통상 압력을 해소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는 이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합의문이 좀 작성돼서 나올까요? 네, 한 2주 전서부터 외교 소식통 쪽의 자료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번 그 공동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그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전 보장 내용이 제일 우선순위로 취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 위협에 대한 공동으로 엄정한 대체 부분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북한이 체제 전환이라든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한미리 협력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 보장 협력을 강화시켜주는 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나 사이버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한미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현재 내용에 추가시킬지 여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미가 공동으로 대중 전략을 공유하는 문건과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북한 억제 역할을 들어서 합의문에는 좀 당기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연 후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유난히 제조업 투자 유치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경합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사라진 지역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정책 공약 때문에 그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이런 고용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전체 고용은 2배가 늘었는데요. 7천만 명이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 부분에서는 6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당시 1970년도를 비교해보면 전체 고용자의 제조업이 6%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8.5%로 감소를 했는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고용 창출의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신규 투자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트윗을 통해서 칭찬을 해주고 또 유권자에게 자신이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 칭찬을 한다든지 자신의 노력을 계속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얘기도 예전에 트위터에다가 적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궁금한 게 그거죠. 포인트는 제조업 유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고용 촉진이 되고 또 거시경제의 큰 흐름으로 여러 가지 촉매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 강화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산업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방 관련 지출 한도 철폐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계속되겠지만 현재 미국의 고용 감소의 치대 원인은 무역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자동화와 기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제조업의 고용자 수가 30%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이들이 창출된 부가가치는 반대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고용 감소가 뚜렷한데 부가가치는 벌써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수송기계 같은 경우에도 고용 감소에도 부가가치는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리먼 쇼크 이후에 현재 96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보다는 설비 투자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생각보다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미 수출 최고의 효자 품목 한다면 자동차 업종이 꼽혔는데 최근에는 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나? 네, 중국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1일 날이었죠. JD 파워라는 미국의 자동차 품질 조사 기관에서 기아차는 2년 연속 브랜드 인지도 1위, 그리고 제네시스는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 판매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연율로 1,700만 대는 밑돌 정도로 향후 전망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수년간 판매 호재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동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중고차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의 연식이 좀 젊어지고 있고요. 가격도 하락하면서 신차 판매를 좀 위축을 시키고 있는데요. 또한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 4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차 판매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아나 현대차는 새로운 판매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좀 부진한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 보고서, 철강 안보 영향 보고서 곧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뭐 환율 조작국 위험 뭐 이런 것까지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협상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재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폐기 절차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은 미국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안보 동맹이라든지 포괄적 경제 연대를 같이 협력하는 나라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안전보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FTA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소국이 모이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의 안정된 시장 확보 측면에서 통상과 관련된 협정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철강, 기계업종 그리고 수송기계 같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항을 고친다든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벌써 7월이더라고요. 시간 참 빨리 가는데 매년 기대하는 썸머 랠리 올해는 좀 가능할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월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네, 7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7일 날 발표되는 2분기 중국의 실질 성장률인데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측면을 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 가보면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GDP 성장률도 6.8% 전후에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지표가 나올 즈음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과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 환율 쪽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아시안이라든지 호주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개혁 심의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말서부터 9월 4일 한 달 정도 의회가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여름 휴가 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은 세제 개혁을 담은 트럼프의 예산안이 조기에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 공화당 안에서도 상원의원 2명이 오바마 케어 개혁과 관련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결의안이 의회 가결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약화된다든지 28일 날 발표되는 2분기 GDP 성장률에 따라서는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다양한 호재 그리고 악재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7월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변동성 장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400포인트 드디어 뚫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2,500까지 가느냐, 2,600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남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좀 제대로 받고 가면 2,600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정 없이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500선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고 하면은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것은 결국 2,500이나 2,600이나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00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우에는 현재 좀 변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2,400선을 오늘 돌파했다가 다시 좀 밀리는 양상인데요. 만약에 2,400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밀리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증시고요. 하나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증권이 오늘 세다고 하지만 증권은 어떻게 보면 좀 종속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독립적인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아주 묘하게도 현재 미국 증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보다 좀 약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현재 그런 상태. 그래서 어제 급하게 반등이 좀 다시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는 한 어차피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선물도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돌파 못했어요. 그동안 지수를 겨눈했던 1등 공신이었죠. 그리고 시가총액의 압도적인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삼성전자만 고가 갱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 정도 읽어드리겠고요. 이제 관심 업종, 테마 종목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장에서 어떤 업종, 테마에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업종은 현재 가장 좋은 게 이제 코스피에서는 증권이고 코스닥은 금융입니다. 사실 비슷하긴 한데 뭐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사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잡는 거는 좀 반대하고요. 있는 분들은 확인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나노신소재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각각 두 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주입니다. NC소프트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중기적으로 절대 관망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포스코 역시 이 종목도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관망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반등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개별주는 첫 번째 한전기술입니다. 이건 한때 14만 원을 돌파했었다가 현재 1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적정 주가가 18,600원짜리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했다는 거를 제하더라도 6, 7년 전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원위치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미보유자가 전업 단기로 접근한다 그러면 15,000원 잘 기억하셨다가 15,000원 이탈될 때 그때 한번 단기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원 컴포텍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세요.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첫 번째 사조 대림입니다.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중기로 61선과 121선에서 프라임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페스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 주세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 반도체 주인데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정도에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투자 전략 그래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에서 저가가 된 종목, 중소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적당히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50에서 70% 정도 비중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실전에서 선물 옵션을 공략을 시키지만 시청자들은 그거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마시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무려 주식 선물 단타 매도를 7개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전기전자 3개, 그 다음에 금융주 3개, 그리고 이제 코스닥 반도체 하나 이렇게 현재 오늘 배팅에 들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전부 다 평가익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하고 관계없이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평가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는 거고, 아니면은 가볍게 한 30% 정도 손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에서 30%는 현물에서 3%고요. 주식 선물에서 100% 수익은 현물에서 10%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강연회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7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해드리고요. 교육과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예정이 없기 때문에 7월이 여름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겠고요. 정직하고 성실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이제 번호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예, 지금 나왔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이고요. 종목 상담 해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들 이곳으로 여쭤보시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라이브 매매 타임에 소화를 해주실 텐데요.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